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경제학 기본서 시리즈, 경제언론 미시 거시 끝나고, 이제 기본서 마지막 시리즈죠. 국제경제학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경제학이 사실은 내용이 방대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얼핏.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국제경제, 국제수지론하고 국제무역론인데, 국제수지론은 앞에 거시경제학에, 그렇죠, 확장된 모형이죠. 앞에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폐쇄모형, 수출과 수입은 그냥 외생 변수로만 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제 수지 포함해서 대외 거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외 거래할 때 환율이 매개가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방 거시경제 모형,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이 국제 수지론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시경제학의, 그렇죠,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경을 넘어서 재화 용역을 거래하는 거, 이거 무역에 관한 얘기지. 그래서 국제경제학은 이제 무역하고 수지 두 개의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경제학과에서 보면 이걸 보통 이제 3학년 때 국제 경제학을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원론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미것이 3학년 때.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그렇죠, 경제학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나 내용을 익숙해진 다음에, 또 그래프 분석이나 수리적인 거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국제 경제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 전제로 우리가 전공이 아니다, 비전공이다. 또 내가 전공하긴 했지만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것은 이제 처음이다라고 하는 분들 대상이니까 저는 일단 국제 경제학을 이제 처음 하신다 하는 기분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원만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상하고 있는 것은 오국공채하고 외교원, 입법고시, 그렇죠, 5급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코스인데, 물론 이제 다른 목적으로 뭐 공기업이나 이런데, 뭐 한국은행, 산업은행 이런데 시험 보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필요하면은 들어도 되는 기본적인 강의가 되겠죠. 하여튼 국제경제학에 대한 이제 기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국제경제학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야. 거시경제학처럼 다양한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교재, 그 김인준, 이영섭 교수님 국제경제론 8판 요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국내에 출간된 교재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또 뭐 다른 분들도 일반적으로 이 교재 택하는 거지만은, 일단 국제경제학에 대한 체계가 앞에서 미시나 거시 요것하고 프레임이 그대로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체계적으로 가장 잘 정리된 그런 책이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이제 기본서로 이 책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 입장에서 학문,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그런 책이 되는 것 중에서도 이제 다른 국제경제학 책보다는 중급이나 고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준이 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공채 같은 데서 개경직에 국제경제학이 필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우리 이제 보통 외교원이나 오공채 일반직 시험에 있어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그런 책은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감하게 이제 제외하고 우리 시험 준비 철저하게 시험 준비 목적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지만 굉장히 서술이 자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얘기가 그 뒤에 백그라운드 얘기가 많이 감춰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어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깊이, 그냥 중간 과정 얘기 빼고 결론 중심으로 툭툭 써가게 되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해서 그 대신 우리가 공부하기는 참 좋은 책이죠. 깊이 음미할 수 있고 따져볼 수 있어. 그래서 저랑 같이 책을 여기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근데 이 책 읽기가 만만찮아요. 우리 진도 나간 다음에 이 책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도 마찬가지. 거시경제학이 체계 잡기가 다른 어떤 책보다 좋은 책이다, 그 책으로 잡으면 우리 좋다 했는데, 역시 이 책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약간 우리가 좀 버거운 측면은 있지만 이 책을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재, 그다음에 국제경제학의 내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국제 수지론이죠. 요건 개방 거시 경제 분석이란 말이에요. 개방 거시. 그러면 거시 경제학에서 했던 것은 이런 얘기죠.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인데 일단 경기 침체를 전제한다 그러면 수요죠. 수요 측면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렇죠? 국산품에 대한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소비, 그다음에 수출 수입이죠. 근데 거시경제학에서 했던 것은 이제 뭐죠? 이자율이죠. 이자율에 의해서 소비, 투자가 결정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유효수에 따라 생산된다 그랬을 때 수요라고 보면은 생산은 어떻게 돼요? Function of AD, AS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산은 자 AS가 되죠. 그런데 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죠. 노동, 자본, 기술. 그런데 단기니까 얘 고정돼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과 그렇죠? 생산 함수에 의해서 총 공급이 결정이 되는 체제잖아요. 요건 지금 현재 수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가를 얹어서 그렇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분석하게 되는데 국제 수지론에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공급 측면은 차이가 없겠지. 개방 경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요소 시장 국내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개방 경제니까 외국 근로자도 들어와 있고 다국적 기업도 들어와 있지만 그 비중 얼마 안 된다 놓고 보게 되면 공급은 폐쇄 모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분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단기 총 공급 곡선, 그다음에 장기 요거 분석하는 게 루카스 함수였죠. 그러니까 공급에 적용되는 얘기는 거시경제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 루카스 함수 가지고서 전부 보시고 물가 임금의 신축성 여부 기타 등등 다 똑같아. 그럼 이제 수요 측면에서 개방 경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렇죠. 수출. 우리 폐쇄 모형에 있어서는 수출은 그냥 외생 변수, 수입은 기초 수입, 그 다음에 소득에 영향받는다. 한계 수입 성향 그랬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수출은 외생 변수,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개방 모형에서는 보십시다. 자, 수출이 function of 외생 변수뿐 아니라 뭐예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수입 봐주세요. 저 수입 개방 모형에서는 수입이 외생 변수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 함수죠. 그 다음에 얘도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 거시경제다. 국제 수지에서는 거시경제 분석 논리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다만 뭐다? 수출과 수입에 환율이 영향을 주는데 환율이 변동환율제도라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고정환율제도라면 당국에 의해서 딱 묶여 있는 것이죠. 환율을 고려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개방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은 대외 거래가 요게 우리 경상 거래였죠. 수출과 수입 경상 거래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화폐 금융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제 거래, 국제 수지에는 또 뭐가 있었죠? 자본 거래가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세요? 세 가지 자본 투자였죠.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 이러한 자본 수지가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학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개방시켰다. 뭘 개방했냐? 그렇죠. 수출과 수입에 영향 미치는 환율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 거래,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게 그렇죠. 경상 거래뿐 아니라 자본 수지도 있단 말이지. 근데 요새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지금 국제 거래가 보면은요. 경상 거래 규모보다 자본 거래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경상 거래는 전체 국제 거래 중에서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자 국제 수지에서는
공급 측면은 앞에 거시하고 똑같다고 보고 수요 측면에서 경상수지의 수출과 수입의 환율의 영향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 자본거래를 그렇죠? 넣어서 우리가 분석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수지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그러면 일부 국제수지가 이렇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에서 이제 국제수지 기초, 또 환율이 뭐냐 이런 것이고요. 2편, 얘가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개방거시경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국제거래를 고려했을 때 거시경제 분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모든 시험 출제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공부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3편에서 이제 환율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이고 4편에서는 국제금융제도, 흔히 말하는 국제금융 얘기입니다. 이런 것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죠. 몇 가지 주제만 빼놓고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1편, 2편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편과 4편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국립외교원 시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통합논술이 있죠. 그 통합논술이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용도 잘 읽어 두셔야 돼. 개념을 파악해 두셔야 돼. 근데 5공차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는 뭐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이슈만 정리하면 되고 통합논술을 하는 분들은 요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국제경제의 상식이고 이걸 이제 논술에서 봐야 되니까 여기서 기본 개념들은 정리를 좀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 모형이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거시경제학에서 왜 IS LM 모형이 있었죠. 그리고 뭐 케인즈 단순 모형, 고전 악파 모형, ADAS 이런 모형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수지역의 분석에 있어서도 자, IS, LM, BP 모형, 또 뭐 IS, LM, IP 모형, 또 뭐 AA, DD 모형 등등의 모형들이 쭉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에서 이게 모형별로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2편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습은 어려워. 예습은 어렵고요. 강의 진행되게 되면 그렇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요. 서브노트 요약된 교재 제공해 드렸는데 그거 읽고 제 서브노트 교재 요거 참조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죠. 우리 교수님 책 이거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죠. 거시경제 할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빠요. 할 내용이 많죠. 그러나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읽어야지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읽어야 내용을 알아야 그렇죠. 나중에 답안 쓰실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제 수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거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1편이고 2편. 2편 그때 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럼 이제 무역 얘기 가보죠. 무역은 자, 무역 이론을 보시면 우리 교재 2부 뒤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무역 이론, 무역 정책, 그 다음에 국제경제 질서 변화와 경제 발전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이것도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이론과 정책 요 두 개가 핵심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그렇죠?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도 몇 가지 주제만 챙기면 되고 여기는 주로 이제 읽기.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하신 분들은 통합논술 이런데 개념도 여기 등장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 좀 읽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무역이론의 주로 핵심은
무역 이론과 정책이죠. 무역 정책,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그렇죠. 관세 정책이죠. 그 다음에 비관세 정책 이렇게 돼서 요건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한다고 할 때 서로 어떻게 될까요? 한미 FTA 자유무역 했었죠. 미국 사이에. 그게 이제 이번 한 방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역정책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 보호해야 되겠다. 관세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뭐 마가 그래가지고 관세로서 마가가 될까요? 과연? 요새 뭐 난리가 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 제조업 자체가 무너졌는데 관세 매겨가지고 제조업이 살아나겠어요. 하여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래서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요걸 다루는 것이 무역론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분석은 여기는 미시경제학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에즈워스 보일리 박사라든지 생산 가능성 곡선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무역 이론이 제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에 국제 수지나 여기 무역이 굉장히 좀 버겁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기본 개념 정확히 잘 정리해서 보시면 기본을 정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급 공채 시험이나 외교원 5급 일반직이에요. 여기에서 국제경제가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책의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셔도 돼. 시험 준비 목적이라면.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국제 수지로 국제 경제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그렇죠. 국제 수지론 한번 이론 5회, 무역론 한 4회를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문제 풀이를 연습 문제 풀이를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 수지론 시작해서 1편으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1편에는 국제 수지 기초해서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죠? 2장 국제 수지하고 3장 두 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그래서 2장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1장은 국제 경제학이 뭐냐 하는 그 개념들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뭐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그 상식적인 얘기이므로 그렇죠? 1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래서 일부 국제 수지론 1편 그래서 2장 이렇게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수지론을 5번 정도, 무역론 4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인데 우리 교수님 책에 연습 문제가 보시면 아쉽게도 수리 모형이나 이런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미시나 거시에서 아주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치밀하진 않아요. 대개 이제 서술형 문제 생각해봐라 논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 요 교재로 가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수리적인 모형이나 이런 것의 출제는 거의 없고 그래서 연습 문제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강의를 하다가 이것이 진도가 좀 미뤄지게 되면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우리가 미시나 거시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아쉽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미리 하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 보는데 이 국제경제학이라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그 단단한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우리. 2장 앞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2장 앞에 장간지를 보시면 국제수지의 이해해서 목차를 쭉 해 놓은 다음에 그 앞에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그 국제수지라는 게 뭐냐? 국제수지. 국제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죠.
국제 거래에 따른 수익과 지출, 이게 국제 수지란 말이야. 그렇다면 앞에 요약을 좀 보게 되면 그렇죠. 일상생활이 점점 국제화되는 거죠. 자본시장, 상품시장 전부 개방돼서 수출입하고 자본시장 아주 쉽게 보게 되면 증권 있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래서 뭐 자본시장 자유돼 국경을 넘어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대내 경제, 대외 경제 사이에 그렇죠. 이걸 분석하는 것이 국제 수지라는 개념하고 환율이란 말이야. 국제 수지는 뭐라고요? 그렇죠. 국별 수익과 지출이야. 거래에 따른 수익과 지출이 국제 수지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되니까 통화를. 근데 우리는 원화를 쓰고 미국은 달러화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할 때 화폐 교환 비율이 문제가 되겠죠. 그게 환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국제 수지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떤 것이냐? 이론적인 분석은 뒤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보자 이거지. 그래서요. 국제 수지로는 뭐다? 국제 거래. 그 다음에 국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돈을 서로 지불하고 화폐, 두 나라 사이 화폐 바꿔야 되는데 그 환율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2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쭉 볼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그러면 국제 거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보자고요. 1년 동안에 올해 25년 미국하고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수입하고 지출이 발생을 했죠. 그게 국제 수지인데 유량입니다. 유량 1년 동안. 그러면 국제 수지를 보통 BP 또는 BOP라고 쓰게 됩니다.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 또는 그냥 BP 하게 되면 Balance of Payment. 저도 앞으로 BP나 BOP 이렇게 쓸게요. 국제 수지 정의해 봐야 돼. 뭐가 국제 수지냐? 일정 기간 유량입니다. 25년 한 해 동안에 국내 거주자, 다른 나라 거주자 사이의 모든 거래야. 경제적 거래뿐 아니라 이전 거래도 포함이 됩니다. 이전 거래 무상 원조 주고받는 거죠. 무상으로 원조 주고받는 거 다 포함한 것이 국제 수지. 하여튼 거래, 이전 거래와 경상 거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주자란 말을 썼어. 그렇죠? 국적자 아닙니다. 거주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 거래에서 할 때 국내 거주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개인이면 1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이 거주자가 돼. 1년 이상이고 법인, 뭐 은행이나 회사다 하면 법인 설립과 동시에 그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세웠다. 요새 뭐 조지아주 난리가 났죠. 조지아 현대자동차 법인 설립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거주자가 되죠. 그러니까 국적은 상관없어요. 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의 거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거주자 사이에 두 나라 한국 미국이다 사이에 거주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 종류를 구분해 봐야 되겠죠. 어떤 거래 종류냐. 요거 우리 거시 통화 얘기할 때 그렇죠. 대외 거래 크게 보면 뭐예요? 경상 거래와 자본 거래가 있었죠. 요걸 한번 염두에 두고 보죠. 경상은 뭐죠?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이지. 재화와 서비스 수입 수출이고 자본 거래는 거시경제에서 투자 수지만 봤었죠.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기본 프레임은 요겁니다. 거시에서 봤던 것처럼. 자, 보실래요? 그러면 경상 계정이 있어요. Current Account 해서 여기 앞으로 CA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Current Account, CA. 경상 거정, 계정. 요거는 재화와 용역,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받아.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 요거 거시경제학에서요.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있었죠. 우리나라 요소가 외국에서 벌어오는 것도 있고 외국 요소가 벌어간 거. 이거 포함하는 게 본원 소득 수지.
그 다음에 이전 수지, 무상 원조 주고받는 거. 요게 경상 계정에 포함이 됩니다. 경상 계정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경상 계정. 그 다음에 공식적인 국제 수지 계정 두 번째 금융 계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FA입니다. Financial Account. FA. 금융 계정은 요거 보세요. 아까 봤던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 요거 투자 수지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포함이 돼. 파생금융상품 우리는 여기까지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파생금융상품 넓은 의미에서 증권하고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증권 투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요거 다루지 않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증권 기타 투자 거시에서 했던 투자 수지죠. 여기서 투자는 인베스트먼트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투자는 경제학적으로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사실은 투기죠. 투기. 스페큘레이션. 주식 채권 투자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직접 투자는 어때요? 경영활동이지.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기타 투자는 대출과 차입이죠. 빌려주고 꾸어오고 이게 기타 투자야. 그 다음에 기타 투자 안에 기타 무역신용, 현금과 예금 금융거래다. 우리가 외국은행에 시티은행에다 예금했다 뭐 이런 거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지? 근데 우리는 크게 봐서 어떻게 보자. 직접 경영활동한다. 주식 채권 사고 판다. 빌려주고 꾸어온다. 여기까지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준비자산이 있었죠. 준비자산 증감. 그래서 이게 외환 보유고였지. 그 다음에요. 자본 계정이 있어요. 자본 계정은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이외 나머지 거래를 몽땅 다 자본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본 이전이라고도 해요. 이전은 뭐죠?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경상에서 보면 경상에서도 이전 있죠. 무상 원조고 자본 측면에서도 그렇죠? 대값이 무상으로 왔다 갔다 자본 이전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걸 이제 자본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 계정 조금만 보면 이래. 시장 거래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주고받는 거다 이거지. 기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 가서 보고 그럴 필요는 없고 개념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 우리 교수님 책에 20년 자료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국제수지표는 제가 어디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IMF 기준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이죠. 모니터리 펀드 여기에서 이렇게 국제 거래를 통계표를 작성해라 하는 게 IMF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가 앞에서 국민소득 계정이 있었죠. GDP에 대한 지출, 국민 총소득 요거는 유엔이 정한 기준. 소셜 내셔널 어카운팅 그랬죠. SNA에 의해서 요 기준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고 국제 거래, 국제 수지는 IMF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IMF 이게 이제 IMF 창설 이후에 개정되었겠죠. 몇 번 개정되었는데 지금 아마 6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년도에 경상수지 한번 보고 갈까요? 상품, 재화죠, 서비스, 용역, 본원소득, 국내, 외국, 요소가 왔다 갔다 벌어드는 거, 무상 원조, 자본수지, 요거 자본 이전이라고 그랬죠.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국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금융계정, 아까 요거 있었죠. 요게 투자수지, 국제투기죠. 근데 사실 요거는 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 이윤을 목적으로 요건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준비자산,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오차와 누락. 자, 한국은행이 통계표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실제하고는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오차와 누락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경상수지, 통계표를 보면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와 누락 이렇게 발표가 돼요. 이게 공식 발표야.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보고 갈게. 그럼 이때 우리는 대차 대조표 작성 원리에 따르게 되면요, 이 전체 쫙 기록해. 자, 경상수지 요거 4개 더한 게 요거죠. 자본수지, 금융계정 요 5개 몽땅 더한 게 요것이죠. 그 다음에 오차와 누락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와 누락 이거 모두 더하면 0이 돼요. 차변 대변 기록하기 그렇죠? 0이 된단 말이야. 나 대차들 그런 거 모른다. 그럼 그냥 이대로 보세요. 전부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금융계정 있잖아요. 요게 값은 이제 전부 플러스로 되었지만 요것의 실제 값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보세요. 경상과 자본수지, 오차와 누락 더한 것에서 금융수지 빼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요거 더하고 요거 마이너스 부호 전부 더하면 0이 되는. 자, 이게 이제 국제수지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내용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거시경제학에서 했던 국제수지 화폐 금융에서 했던 이걸 보자고요. 요거는 IMF가 정한다고 그랬죠. IMF 이전 판. 우리가 개정판 그러면 교과서도 1판, 2판, 3판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IMF 국제수지표 판, 그 이전에 쓰던 거 5판이요, 5판. 이전 판에서는 국제수지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화폐 금융에서 잠깐 본 적 있었는데, 우선 경상수지야. 요건 똑같아. 그렇죠? 상품 및 서비스 본원 요거 똑같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 봐주실래요? 아까도 얘기했고 거시에도 얘기했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뉜다라고 말할 때 그 자본거래야. 자본거래는 요거야. 그렇죠? 직접 증권, 파생, 기타. 여기에다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 아까 자본계정이라는 게 있었죠. 자본계정이 그전에는 자본수지 안에 기타 자본수지로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라진 점은 그거죠. 과거에 여기에다가 요거 더한 거 지금 금융계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오차와 누락, 준비자산 증감 이렇게 돼 있어. 요건 외환보유고라 그랬죠. 그럼 이 표는 그렇죠? 전부 더해. 경상거래, 자본수지, 오차와 누락 얘를 전부 더하면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수치표 있죠? 표가 20년 표야. 2020년 앞에 통계표하고 요거하고 한번 지금 비교해 봐봐. 교재에 있는 표하고 보시면 그렇죠? 요 수치가. 그런데 자본수지에 앞에는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경상거래, 자본거래, 오차와 누락 얘가 그렇죠? 준비자산 증감 전부 더하면 0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에 공식적인 금융계정 그 표를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분석을 할 때, 이론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이 표를 가지고 봐야 돼. 그죠? 이해하시는 것이 편하다 이거지. 거시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럼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이 표에 국제수지표 내용 한번 이 표를 가지고서 보자고. 먼저 이게 20년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경상거래 보게 되면 재화와 용역이죠. 상품과 서비스야.
일반 상품 유형 것들이야. 서비스, 운수, 여행, 통신보험, 뭐 특허권 사용료가 여기 들어가. 합쳐서 자 여기 한번 보실까? 상품 수지가 플러스니까 이게 뭐야? 상품 수출 수입하는데 수출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예. 자 보세요. 서비스 수지가 적자야. 이건 뭐지? 우리 이제 서비스 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행이겠죠. 여행. 그럼 봐봐.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뭐야? 그거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여행이라는 것을 수입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면 수입이야. 외국 사람이 우리 관광 오게 되면 그래서 쓰는 돈은 그렇죠. 서비스 수출이란 말이야. 그 수입과 수출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지? 관광만 놓고 여행만 놓고 볼 때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렇죠? 돈 쓴 게 외국 사람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 쓴 것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야. 요새도 그렇죠. 우리가 뭐 요새 제주도 안 가. 전부 일본 가고. 그래서 서비스 수입 적자가 났어요. 본원소득 수지. 우리나라 요소가 외국에서 벌어온 거, 외국 요소가 벌어간 거, 얘가 플러스다. 그럼 뭐지? 그렇죠. 우리나라 노동과 자본이 외국 가서 벌어온 돈이 더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전 수지가 마이너스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여국이다 이거지. 공여국. 인류 최초라고 그러죠.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나라야 이제. 그래서 더해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그럼 자 이게 뭐지?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본원소득 경상이전 해서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유입된 달러가 유출된 것보다 플러스 많다 이거지.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어떻게 돼? 경상수지 다룰 때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수출과 수입 두 가지만 할 것입니다. 흑자가 났어요. 자본수지. 자 보세요. 직접 증권, 파생, 금융, 기타 들어오고 나가는 여기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지. 이게 뭘까요?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은지. 외국 자본 수지를 통해서 들어온 액수보다 나간 게 더 많다. 요것도 공짜로 국부 마이너스 된 게 더 많다 이거지. 그래서 자본 수지에서는 적자가 났어. 마이너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근데 아까 금융계정에서는 얘가 어떻게 돼요? 금융계정이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지만 내용은 금융계정의 부호. 여기서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오차와 누락. 이건 계산상 불일치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경상에서 계산하기 쉽게 7500이라고 할게. 자본수지에서 마이너스야. 그러면 경상거래에서는 요만큼 순유입됐죠. 달러가 순유입됐고 자본거래에서 요만큼 순유출됐어요. 그럼 빼면 어떻게 돼? 15죠. 만큼 경상자본에서 순유입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차와 누락에서 발생을 했어. 2가 발생 17이 됐지. 그럼 보세요. 자, 경상거래에서 순유입됐어. 자본거래에서 순유출되어서 요거 더하게 되면 17. 이게 뭐가 돼요? 경상거래, 자본거래 모두 합쳐서 외환, 달러로 거래했을 때 순유입되는 거죠. 17만큼이. 그렇지? 나간 거보다 들어온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준비자산 증감이야. 즉 준비자산 외환 보유고였어요.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상 국제수지라고 말할 땐 통상 뭐예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모두 합친 거.
국제 수지. 요거 아까 흑자 순유입됐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증가하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봐주세요. 그런데 흑자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였어. 왜 그럴까요? 전부 해서 요걸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위에까지 해서 흑자가 났으니까 외환 보유고 증가했는데 마이너스를 부호 붙여서 0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 수지라고 말할 때는 요걸로 이해해 주세요. 국제 수지 그러면 IMF 이전판, 지금판 이전판에 경상거래와 자본수지, 자본수지에 요게 포함이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분석할 때 봐봐. 경상거래에서 어때요? 요건 빼고 요것만 주로 분석이 된다 이랬지. 자본수지에서도 여기까지 파생금융상품은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요것도 거론하지 않아. 그리고 대개 오차와 누락은 0으로 놓고 액수가 많지 않으니 그래가지고서 준비자산 증감 이렇게 분석할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보고 갈게.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맨날 이용할 텐데 국제 수지가 균형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경상거래, 자본거래 두 개 더한 것이 0이다. 그런 말이잖아. 그 말은 뭐야?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달러와 나간 달러의 액수가 서로 같다. 이게 국제수지가 균형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하나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근데 앞에 거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의 기본 목표는 뭐예요? 물가 안정이죠. 실업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 머무르면 좋겠죠. 그 말은 실제 소득이 완전 고용 소득이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렇죠. 국민경제 3대 현안 문제야.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소득, 완전 고용 수준 유지되고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지. 이게 국제 수지가 근데 불균형이 되게 되면 환율 정책을 쓰기도 하기 위해서 균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만 더. 왜 국제 수지는 균형되는 게 바람직할까? 흑자가 너무 많게 되면 말이죠. 국내 유입되는 통화, 외환. 그래서 통화량이 풀려. 그래서 거시에서 봤듯이 국내 물가가 불안해지죠. 적자가 나면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과도한 흑자, 과도한 적자.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우리 동북아 아시아에서 말이에요. 너무 과도한 흑자가 나서 문제 생긴 게 일본이죠. 이게 우리나라죠. 코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수지는 가능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국제 수지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건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용어나 개념 요걸로 챙겨두고 공식적인 그렇죠. 국제 수지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다. 요 차이만 기억해 주세요. 됐지? 자, 이게 국제 수지 요 분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놨는데 자, 그 다음 얘기 볼게요. 그럼 2절은 국제 수지의 종류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했던 이야기인데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어. 국제 수지 균형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 어때요? 외화의 수치, 국내 유입됐다. 외환 유입되는 거죠. 지급, 우리나라부터 외국으로 빠져나간 거죠. 이것이 같을 때가 균형이다 이거지. 그래서 국제 수지 균형, 완전 고용, 물가 안정 3대 목표인데 근데 국제 수지는 그렇죠. 사후적으로 보면 반드시 같다. 그 말은 뭐야? 경상거래, 그렇죠? 자본거래, 여기 아까 오차와 누락, 그 다음에 여기 준비자산 증감이죠. 전부 더하면 제로니까 균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국제수지 균형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한 게 제로가 됐다. 그지? 그럼 어떻게? 준비자산 증감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경상 자본거래. 요거 5차 누락은 제로로 보기로 했지? 경상거래, 자본거래를 통해서 유입, 유출하는 액수가 같아서 얘가 변함이 없는 상태를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한다 이거지. 자, 그런데요. 국제거래를 요 두 가지를 봐봐. 경상거래하고 자본거래인데 국제수지를 해석하는 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율거래와 보정거래. 자율거래는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거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거래가 국제거래의 기본이 되는 거래이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거래에 의해서 파생된 거래를 보정적 거래 이렇게 말해. 기본적인 국제거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때는 국제수지의 기본 거래가 뭐였을까요? 60, 70, 80년대까지도 그렇겠다. 그땐 경상거래겠죠. 그땐 국제 자본시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이 우리 막아놓고 있었어. 그때는 경상거래가 자율이야. 그리고 자본거래는 부수적인 거래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이제는 금융수지가 자율거래를 보는 것이야.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졌어요. 자본 자유화가 뭐야? 자본시장을 열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국경은 없는 거래. 얘가 대부분이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야, 이제는 경상거래보다 자본거래가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금융수지 아까 봤죠? 자본거래. 그거를 자율거래로 보자 하는 견해가 이제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경상거래 요거는 금융수지 안에 다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 그랬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적으로나 실제 얘기할 때는 종합수지 개념입니다. 종합수지. 종합수지는 그쵸 앞에서 봤던 경상거래와 금융거래, 자본거래를 통합한 것을 국제수지. 요거 우리가 종합수지로 본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쵸 기본적으로 국제거래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쭉 읽어 주시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전 이후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죠. 97년 기준 놓고 그 이전 이때는요. 경상수지가 자율거래, 금융수지, 자본거래는 보정거래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IMF 외환위기 90년대 이후에는 통합한 종합수지 개념이다. 자본수지와 경상거래 모두 합쳐서 그렇죠.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국제수지를 보고 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제수지와 타 사회 계정과의 관계해서 얘기인데 요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거시영작에서 했던 국민소득 항등식의 관계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 명쾌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거시영제 했던 거하고 해서 여기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한번 봐. 생각나는 대로. 봐봐. 한 나라 총 생산이죠. 생산물에 대한 지출. 어그리겟 익스펜디처 그랬지. 이렇게 볼게. 국민소득 계정을 보면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물에 대한 지출,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지출. 항상 같겠지. 얘는 아이덴티티야. 생산된 생산물이 어디인가 팔려나갔을 테니까. 어디로 팔려나가? 소비, 투자, 수출. 그리고 우리 여기에 어때요?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었죠? 빼야 되지 얘를. 그래서 우리
요거를 괄호로 묶어서 순수출 그랬지. GDP에 대한 지출이란 말이야. 근데 지출 안 낸 거 재고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그렇죠. 재고는 투자죠. 그래서 안 팔린 거 이렇게 포함이 돼서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국민소득이 되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보자는 말이죠. 그리고 한번 써놓고만 갈까? 얘는 뭐가 됐어? GMP죠. GMP에다가 교역 조건 변화.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나왔네요.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의 손익이었죠. 그래서 우린 요걸 전부 어떻게 돼? 지금 실질 변수 측정하는 거잖아요. 기준 연도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질 무역 손익 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PYPX였죠. 요거 수출 가격, 수입 가격이 기준 연도에 비해서 변했는데 실질 변수로 분석하다 보니까 요 효과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더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GMP, GDP는 어떤 관계예요? GMP는 GDP에다가 아까 봤던 것이죠.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이지. 여기 아까 본원소득 수지라고 표현돼 있죠. 여기다가 요거 실질 무역의 손익 더한 것이 국민 총소득이었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요 소득 요 얘기는 요거 이렇게 계산된다 알면 되고 여기에 집중해 보자 이거지. 그렇죠? 여기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GDP와 요것의 관계인데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보시죠. 압sorption 기억나요? 자, 폐쇄 모형이라 해보게 되면 여기 수출과 수입이 없지. 개방 모형에서 요게 포함돼서 순수출인데 압sorption 기억나요? 그렇죠? 요게 압sorption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국산품, 수입품 구분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소비한 것이죠. 요거 국내 총 지출이라고 표시합니다. 압sorption.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아까 봤던 소득이 압sorption 플러스 순수출이 되죠. 그때 기억나죠? 그렇다면 압sorption에서 소득에서 압sorption 뺀 게 뭐가 돼? 얘가 경상수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 이거지. 1000 생산했는데 우리가 지출한 것은 1100이다. 그럼 100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했겠지. 봐봐.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순수출이 그렇죠. 얘가 소득이 더 많다. 그러면 생산한 것보다 덜 지출했으니까 이게 1000인데 지출은 900밖에 안 된다. 나머지 100은 수출했겠죠. 순수출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요거 알지? 또 조금 전에 제가 했듯이 자, 우리가 생산한 것은 1000인데 지출한 것이 11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수입했겠죠. 순수출이 마이너스 수입해서 한 것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부터 여기 나랑 같이 한번 써 보십시다. 자, 그래서요 요건데 요게 Y라고 한다면 I 근데 여기서 압sorption이 CIG가 되죠. 그러면 Y 빼기 absorption 그렇죠. 빼게 되면 뭐가 남아요? 여기 순수출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더 많으면 압sorption이 더 많게 되면, 그렇죠?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쭉 써 있는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써봐봐.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 줄게. y equal cig 플러스 수출이란 말이야. 여기다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기억나요 요거? y에서 t를 빼, 왼쪽 항에서 세금을 빼고 c 플러스 i, 식이 등식이 유지돼야 되니까 여기서 뺐으니까 여기도 같이 빼야 되겠죠. 그래서요 마이너스 t 플러스 g, 그렇죠? 그럼 서로 맞추리면 되겠지. 아니다, 여기 플러스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왼쪽에다가 t 빼고 오른쪽에 t 플러스면 얘 맞추면 돼서 똑같은 식이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넘겨. 같이 써요 나랑. 그러면 i 플러스 t 잠깐만요. 예. 플러스 x 빼기 im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요? 총소득에서 세금 빼고 소비 뺀 나머지 얘가 뭐였지? 민간저축이었지. 그렇죠? 얘가 프라이빗 저축, 민간저축이야. 투자. 그 다음에 요게 뭐였죠? T, 세금에서 정부 소비 뺀 나머지 얘가 정부저축이 됐었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포린 저축이죠. 우리가 수입에서 수출 뺀 게 얘가 국외 저축이 됐었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투자도 정리할게. 그럼 SP 플러스 SG 플러스 요게 플러스 되니까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IM 빼기 X가 돼서 요게 외국 국외 저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요게 총 지출이 되잖아. 소득. 이것으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이렇게 하나 해놔. 그럼 요게 우리 거시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이게 국민소득 항등식이었지. 항등식. 자, 요거 하나 기억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관계식 볼게. 요 관계, 이번엔 요거. 요 관계식으로부터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자, 요것입니다. 요게 지금 요거가 되잖아. 그래서 요 식으로 정리해 보면 x 빼기 im 요거 경상수지죠. 얘가 저축에서 i 빼고 t 마이너스 g가 된단 말이야. 요 두 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게 아까 압sorption이 어때요? Y에서 A 뺀 게 얘가 순수출이었지. 그럼 이렇게 도출된 걸 보면 압sorption이 바로 뭐가 돼? S에서 투자 빼고 플러스 T-G 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요것으로부터 T 빼고 더하고 해서 식이 똑같아졌고 항등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두 식으로부터
요 식을 구하게 되는데, 요게 보게 되면 요게 바로 압섭션이 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수님 책에 보게 되면 2에 그렇죠? 7, 8, 9 식이 쭉 정리되어서 나온 식이 요게 되고,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제 수지 분석할 때 기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y equal c i g 플러스 요게 되고, 이때 압섭션이 CIG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압섭션이 뭐죠? 요거 국내 지출은 국산품, 수입품도 포함돼 있어. 수입품 구분 없이 우리가 지출한 거야. 그럼 요게 빼면은 얘가 순수출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쭉 도출해서 세금을 넣고 빼고 해서 투자가 프라이빗, 정부, 그 다음에 포린이죠. 근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게 외국 저축은 수입에서 수출 뺀 거죠. 됐단 말이야. 그래서 순수출, 그리고 여기서 순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얘가, 그쵸, 압섭션이 되잖아. 압섭션은 Y에서, 그쵸, 압섭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하고 두 개를, 그쵸,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순수출 요것이니까 요게 아까 했던, 그쵸, 요 관계식이 요렇게 도출된다. 요 흐름을 여러분 정확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몇 번 써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유인물 이제 14페이지로 가볼게. 14페이지. 요게 거시에서 배웠던 우리 항등식이죠. 그거 다시 한번, 그쵸, 도출되는 과정 쭉 해서 보게 되면 요게 민간저축, 정부저축, 국외저축이 도출됐다. 그리고 요것의 관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경상수지하고 외화 자산의 관계입니다. 그럼 일단 보시죠. 앞에 나왔었지. 수출에서 수입 뺀 게 경상수지였죠. 그런데 경상수지가 바로 뭐가 되냐 하면은 NFA라고 그래. 한번 읽어볼게. Net Foreign Asset. 어때요? 순외화 자산이란 말이야. 순외화, 순외환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경상수지에서 만약에 흑자가 났다. 그 말은 뭐지? 재화 용역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수출을 100억 달러 했는데 수입은 90억 달러다. 흑자가 났죠? 경상수지만 놓고 봤을 때, 경상수지만 놓고 봤을 때 10억 흑자가 났어. 그 말은 뭐야? 그만큼 10억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순외화 자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말은 외환 보유고 증가한 것이지. 자, 다시 한번. 경상수지가 CA인데 얘가 흑자이면 얘 흑자, 순외화 자산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 그만큼 빠져나갔겠죠. 그런데 아까 봤지? 아까 조금 앞에서 볼 때 요거 경상수지는 민간저축에서 투자 빼고 정부저축 더한 것이죠. 요게 그러니까 자본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요것만 본 것이에요. 그럼 요게 민간저축이었어. 아까 요게 정부저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본수지는 없고요. 경상수지만 놓고 봤을 때
본원 통화는 뭐였지?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나온 돈, 이게 본원 통화죠. 예. 그러면 어떨 때 나오느냐 기억나세요? 어떨 때 본원 통화가 나오느냐? 그렇죠? 국제 수지에서 흑자가 났다. 지금 여기는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난 거죠. 예. 그렇지?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났어. 순외화 자산,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해서 본원통화 나오는 것이고, 국내 여신 볼게. 한국은행이 여신이다 하는 말은 뭐야? 우리가 여신, 수신 그러잖아요. 여신은 돈 빌려주는 거고, 수신은 그 돈을 꾸는 거죠. 그러면 여신 빌려줬다 했을 때 기억나요? 그렇죠? 정부에 대한 대출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대출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했죠. 자, 이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봐봐. 그럼 앞에 거시경작에서는 정부 대출, 은행 대출, 공개시장 국고채 매입했을 때 본원통화가 나간다 그랬지? 또 국제수지, 여기서는 경상수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그만큼, 그렇죠? 순해외 자산이 증가했죠.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지 얘기는 바로 요거.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돈이 풀려 나간다. 자산 부채, 이게 한국은행 대차 대조표 요렇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앞에 거시에서 배웠던 거 그만큼 외환 보유고 증가했고 본원 통화는 나오게 되는, 그렇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신이라고 하는 게 요거다. 요 세 가지. 여신, 돈 빌려준 거죠. 정부한테 빌려줬고 은행에 대출해줘. 요게 뭐예요? 국고 채권을 매입했다는 거죠. 채권 매입했다는 것이 역시 정부에게 돈 빌려주는 거죠, 이게. 자, 요것이 지금 이제 국민소득 항등식 관련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 하고 여기 얘기 끝냅시다. 불태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라이제이션 펄 또는 중화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봐봐요. 흑자가 발생을 했대.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NFA가 증가해서 외환 보유고 증가, 본원 통화가 증가하죠. 통화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메모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어때? 경상수지 흑자 나서 외환 보유고 증가한 건 좋은데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염려가 돼. 그러면 대외 부문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서 본원통화 증가했는데 물가 우려가 있다 이거지. 근데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때? 물가를, 오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될까? 그렇죠? 본원통화 증가해서 나왔으니까 통화량을 다시, 본원통화를 줄여야 되겠죠. 오르는 물가를 막기 위해선, 본원통화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 그렇죠? 공개시장에서 국고채를 이번에는 매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대외 부문에서 증가한 통화를 줄인다. 이것이 중화 정책이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경상수지 흑자, 본원통화 증가, 물가가 올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지. 회수하기 위해서 국고채를 다시 매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본원통화 줄어들겠죠. 요거를 우리가 불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서 보면 국제 대차 대조표의 관계.
그래서 교수님 책에 보면은 국제 대차 대조표 요거는 대외 채무야. 우리나라의 채권 채무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책에 보게 되면 38페이지에 그렇죠? 대외 채권 채무 기록한 것인데 요건 우리 스킵. 뭐 나중에 짬나서 읽지 않아도 돼. 대차 대조표 이해관계까지 묻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알아봐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짬나면 보시되 시험 준비를 위해서 보실 내용은 아닙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2장에서 한 게 뭐예요? 그렇죠. 국제수지,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 항등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압sorption과 경상수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 앞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지나갈게요. 앞에 우리가 y 빼기 a는 순수출이고 순수출은 s 빼기 i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민간 저축이란 말이에요. private. 이건 정부 저축이 되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이 관계를 도출하는데 이 도출하는 식을 여러 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3장으로 가볼게. 이제 국제거래 내용을 알았단 말이야. 국제수지표를 통해서. 그럼 국제거래할 때 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환율 필요하겠죠. 개념. 잠깐 쉬었다가 3장 보시겠습니다.